선영아, 이 사람 최미라야. 우리 회사 동료고. 도연이 태연하게 말했지만 선영은 그 순간 모든 걸 직감했습니다. 이제 그만 알았지? 나랑 미라는 그런 사이야. 오랫동안 숨겨왔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그럼 난 어디로 가야 하죠? 선영이 겨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내가 어디를 가든 상관 안 해. 친정에 가든 자취를 하든 내가 알아서 해. 도연이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래, 이제 때가 왔구나. 내가 가진 진짜 얼굴을 보여줄 시간이.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새벽 첫 햇살이 스며듭니다. 20년 된 낡은 건물들 사이로 김만영이 허름한 앞치마를 두르고 조심스럽게 걸어 나오죠. 42살의 선영은 언제나 그렇듯 고개를 숙인 채 플라스틱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합니다. 해진 운동화 소리가 아스팔트를 조용히 두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마파트 입구 벤치에 모여 앉은 아주머니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선영의 뒤를 따라옵니다. 아, 또 저 아줌마네. 매일 같은 시간에 똑같이 참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야. 남편 눈치만 보고 사는 불쌍한 아줌마지 뭐 나라면 진작 박차고 나갔을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남편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저렇게 고개 숙이고 살아. 답답해서 보기 싫어. 어제도 남편이 술 취해서 소리 지르던데 우리까지 잠 못 자겠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선영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미 몇 년째 듣고 있는 소리들이라 귀가 따갑도록 익숙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가끔은 저들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전통시장에 도착한 선영은 가격표를 꼼꼼히 살펴보며 가장 저렴한 재료들을 골라 담습니다. 시든 상추매장, 할인 스티커가 붙은 돼지고기 조금 콩나물 한 봉지 무료로 주는 대파 몇 뿌리까지 모든 것이 절약과 인내의 흔적들입니다. 다른 주부들이 싱싱한 재료들을 주저없이 사는 모습을 바라보며 선영은 마음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선영 씨, 오늘도 이것만 사가세요? 좀 더 사서 드세요. 몸이 안 좋아지겠어요. 단골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정말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선영은 알고 있어요. 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가장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요. 아껴야죠. 그래도 몸은 챙기셔야 하는데 남편분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요즘 남자들이 많이 바뀌었다던데. 선영은 대답 대신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요. 남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생선 가게를 지나가던 중 선영은 발걸음을 멈춥니다. 싱싱한 고등어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남편이 좋아하는 생선이에요. 하지만 가격표를 보는 순간 고개를 돌립니다. 너무 비싸요. 대신 냉동 명태 한 마리를 집어듭니다. 그것도 할인되어 있는 것으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은 우편함을 습관적으로 확인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빨간 독촉장들이 가득 들어있네요. 전기요금, 연체 고지서 가스요금 최종 경고장, 관리비 독촉장, 심지어 인터넷 요금까지 빨간 도장이 무섭게 찍힌 종이들을 보며 선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십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중얼거리 우편 물들을 가방 깊숙이 넣어둡니다. 남편에게 들키면 또 한바탕 소란이 일어날 테니까요.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한다고 소리칠게 뻔하거든.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던 중 2층에 사는 박미숙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선영을 보자마자 의미 빔장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옵니다. 선영 씨 남편분은 요즘 어떠세요? 어제도 새벽 2시에 들어오시던데
회사에서 야근이 그렇게 많나요?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그런가 봐요. 회사 일이 많아지고 있어서 선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하지만 박 아주머니의 의심 가득한 눈빛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처지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듯한 그 시선이 따갑고 불편합니다. 그래도 너무 늦게 들어오면 몸에 안 좋죠. 더구나 술 냄새도 많이 나고 목소리도 큰 편이고 말이에요. 아, 그런가요? 저는 일찍 자서 잘 몰랐어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어. 선영은 매일 밤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잠물 이르며 기다리고 있거든. 열쇠 소리, 발소리, 심지어 엘리베이터 소리까지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런 속내를 털어놓을 수는 없죠. 집 앞에 도착해 열쇠로 문을 여는 순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오락 프로그램 소리와 함께 맥주캔이 바닥에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편 박도연이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캔맥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거실 바닥에는 이미 빈 캔들이 여러 개 흩어져 있습니다. 45살의 도연은 중견 중소기업에서 과장직을 맡고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더욱 자주 술을 마시며 집에는 늦게 돌아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양복 재킷은 소파 한쪽에 구겨진 채 던져져 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져 셔츠 단추도 몇 개 풀려 있죠. 왔어? 진짜 늦었네. 뭐 하느라 이제와 도연이 선영을 향해 시큰 동하게 말합니다. 입에서는 진한 술 냄새가 풍경 나오고 눈동자는 흐릿하게 풀려 있어요. 하루 종일 마신 듯한 모습입니다. 네. 시장에서 저녁 준비할 거 사고 왔어요. 곧 준비할게요. 선영이 부엌으로 향하려 하자 도연이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벌어온 게 뭐 있냐? 매일 똑같은 반찬에 밥이나 제대로 차려라. 남들 집 아내들은 돈도 벌어오는데 넌 집에서 뭐하며 사나? 그 말에 선영의 발걸음이 잠깐 멈춥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가슴 한쪽이 콕 찔리는 듯한 아픔이 스쳐 지나가죠. 하지만 곧 아무 일 없었다는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 끈을 조용히 묶습니다. 이런 말들에도 이제는 웬만큼 무뎌져버렸으니까요. 부엌에서 양파를 썰며 선영은 속으로 조용히 생각합니다. 내가 참는 건 지금 이 순간일 뿐이야. 양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맺혀요. 칼을 준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턱 비어 있습니다. 오늘 산 재료들이 전부예요. 명태 한 마리 시든 채소 멸게, 콩나물 한 봉지, 이걸로 또 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선영은 냉장고 문을 닫으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칼질을 하다가 문득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초라해져 버린 모습 생기를 잃은 얼굴 구부정해진 어깨 하지만 눈 깊숙한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선영은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저녁상을 차리는 선영의 모습은 20년 전 신혼 때와 별 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조심스럽게 떠드는 국물 소리 남편의 반응을 살피는 조심스러운 눈빛까지. 하지만 무언가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사랑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저 습관처럼 의무처럼 해내는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이게 뭐야 또 똑같은 반찬이네.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남의 집은 뭘 먹나 궁금하다. 맨날 이런 것만 해놓고 도연이 불평하며 젓가락을 톡 내려놓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설거지를 시작해요. 차가운 찬물에 손이 시리지만 마음은 오히려 그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고 있죠. 그날 밤 도연이 소파에서 그대로 잠든 후 선영은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 바라봅니다. 도시의 니온 사인들과 아파트 불빛들 사이로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보여요. 찬 바람이 볼을 스치지만
선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하거든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고. 하지만 그 기다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선영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평소와 같은 아침을 맞이하려던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도연이 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발소리가 두 개였거든요. 선영은 부행에서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좀 좁긴 하지만 뭐 곧 넓은 곳으로 이사 갈 거니까. 도연의 목소리에 이어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영이 20년 결혼생 활동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달콤하고 나긋한 목소리였어요. 오빠 정말 괜찮아요? 아내분이 계시는데 저 이런 상황 처음이라 너무 떨려요.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알게 될 일이야. 더 이상 숨기고 살 수도 없고 선영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어요.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선영은 천천히 수건으로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어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말이에요. 거실에는 도연과 함께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그 여자는 화려한 빨간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진한 화장에 외부진 긴 머리 하이길까지 선영과는 정반대의 스타일이었죠. 도연보다 10살을 어려 보이는 외모에 생기 발랄한 모습이었어요. 선영아, 이 사람 채미라. 우리 회사 마케팅팀 데리고 오늘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데려왔어. 도연이 태연하게 말했지만 선영은 그 순간 모든 걸 직감했습니다. 남편의 표정, 그 여자의 시선, 그리고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분위기까지 공기 중에 떠도는 긴장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미라가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목구멍이 메마른 것 같아서 소리가 나올 것 같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어요. 미라야, 소파에 앉아 있어. 선영아, 차라도 좀 끓여줘. 커피 말고 따뜻한 차로. 도연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이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자신의 집에 친구를 데려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선영은 기계적으로 부엌으로 향했어요. 손이 떨려서 차잔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지만 말이에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선영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모든 말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오빠 정말 괜찮을까요? 안 해본 표정이 너무 충격받은 것 같은데. 저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지면 어떡해요? 걱정 마.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야. 순한 편이라서 이해할 거야. 20년 동안 살아봐서 아는데 이해할 거라고요? 순하다고요? 선영은 차 주전자를 준 손에 힘을 주었어요. 도연이 자신을 멜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 것 같았어요. 그저 조용히 순종하는 존재, 무엇을 해도 참고 견디는 여자로만 본 거였어. 그래도 결혼 20년이나 했는데 정이 많이 들었을 텐데요. 정이 뭔지도 모르겠어. 요즘은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거지. 사랑 같은 건 진작에 식었어. 선영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그에게는 그저 습관이었다니. 차를 우리는 동안 눈물이 핑 돌았지만 꼭 참았어요. 차를 내어주는 선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미라가 눈치챘습니다. 미라는 잠깐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돌렸어요. 죄책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원하는 걸 양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선영아, 여기 앉아, 할 말이 있어. 도연이 소파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의자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무슨 말이 나올지 이미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듣는 건 또 다른 일이었거든요. 이제 그만 알았지. 나랑 미라는 그런 사이야.
벌써 1년 넘게 만나고 있어. 오랫동안 숨겨왔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선영의 세상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너렷하게 들렸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회사 동료였는데 미라가 너무 이해해주고 의지가 되더라고. 내게 오면 맨날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잖아. 미라와는 뭔가 새로운 걸 느꼈어. 도연이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말했습니다. 옆에 앉은 미라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고 있었어요. 우리 이제 같이 살 거야. 미라가 이사 온다고 다음 주부터. 그럼 난 어디로 가야 하죠? 선영이 겨우 목소리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도연은 그런 선영을 보며 시큰둥하게 마치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상관 안 해. 친정에 가든 자취를 하든 내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책임질 생각 없어.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게 전부예요? 그게 다예요. 선영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어요. 하지만 도연은 냉정했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뭘 했는데 돈 한 푼 벌어온 것도 없고 매일 똑같은 반찬에 똑같은 생활. 정말 지겨웠어. 도연의 말이 이어지자 미라가 불편한 듯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오랜 시간 함께 하셨으니까. 하지만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심한 게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지. 선영아, 우리 이혼하자. 서류는 내가 준비할게. 재산 분할 같은 것도 복잡하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자. 그 순간 선영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순종적이고 온순했던 그 눈에 뭔가 다른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운 마치 얼음 같은 무언가가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 짧은 순간이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알겠어요. 선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모습에 도연은 오히려 당황스러웠어요.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소리라도 지를 줄 알았거든요. 정말 그렇게 쉽게 받아들인다고. 네. 어차피 오빠 마음이 떠났는데 붙잡고 있어도 의미 없잖아요. 억지로 붙들고 있는다고 사랑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선영의 말에 도연은 약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20년 동안 자신에게 의존해서 살던 아내가 이렇게 쿨하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거든요. 미라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 안도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더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데, 그럼 언제까지 나가줄 수 있어?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세요. 갈 곳을 알아봐야 하니까요. 좋아, 일주일이면 충분하겠네. 짐도 많지 않을 테고, 대화가 끝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계속 앉아있기가 불편해서 핸드백을 챙기며 일어났어요. 오빠,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은 너무 갑작스럽게 와서 아무래도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데려다 줄게. 택시비도 아까우니까 도연과 미라가 나가고 나서 선영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찻자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아주머니들이 수다 떠던 소리가 들려왔어요. 세상은 여전히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선영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선영은 천천히 일어나서 찻자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설거지를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날 밤 선영은 베란다에 나가 다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별들이 떠 있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어요. 참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선영은 꿈적하지 않았죠. 그래. 이제 때가 왔군. 내가 가진 진짜 얼굴을 보여줄 시간이
선영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도연과 미라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있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초라한 잠옷, 부수수한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20년 동안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구나 싶었죠. 선영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에 입던 옷이었어요. 20년 만에 꺼내는 옷이라 약간 낡았지만 여전히 품격이 있어 보였죠.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보니 예전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화장대에 앉아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립스틱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발랐어요. 거울 속 모습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에 그 당당했던 여자가 다시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시골에 가서 며칠 지내다 올게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도연에게 선영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대충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차피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래 알아서 해. 일주일 안에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지켜. 선영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웃들이 보기에는 평소와 별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났어요. 걸음걸이부터가 달랐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만에 가는 길이었지만 길을 잊지 않았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지하철에서 내려 고급 호텔 가로 걸어가는 선영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거든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초호화 호텔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회 전문을 지나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호텔 직원들의 시선이 선영에게 집중됐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 회장님, 따님 오셨습니까? 로비 매니저가 깊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직원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궁금한 눈으로 바라봤지만 직원들은 신경 쓰지 않았죠. 오랜만이네요. 김 매니저, 선영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20년 전에 그 목소리, 그 품격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마치 어제까지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펜트하우스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연락받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펜트하우스가 펼쳐졌어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창으로 한강과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죠. 선영아. 중요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70대 중반의 남자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영의 아버지, 대한민국 10대 재벌, 그룹 중 하나인 한성그룹의 회장 김한성이었어요. 아버지, 선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아버지였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혈육의 정이라는 게 그런 거겠죠. 20년 만이구나. 많이 고생했지? 김 회장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딸이 평범한 삶을 살겠다며 집을 나간 후 계속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멀리서 남아 지켜보고는 있었지만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어요. 딸의 선택을 존중했으니까요. 네, 아버지. 하지만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 잘했다. 진작 돌아왔어야 했는데 김 회장은 딸을 바라보며 안쓰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20년 전 그 당당하고 똑똑했던 딸이 이렇게 초라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곧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어요. 회장님, 준비 완료됐습니다. 고마워, 정비서. 선영아, 이분이 정미경 비서야. 앞으로 내 일을 도와줄 거야. 정비서가 선영에게 정중하게 인사세나. 안녕하세요. 따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반가워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선영의 말에 정비서는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회장님 딸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년 만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품격이 느껴졌으니까요. 선영아, 이제 개입하겠느냐?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저 멀리 보이는 도시 어딘가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살고 있을 남편과 그 여자를 생각하니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죠. 네, 아버지, 이제부터 제가 직접 처리하겠어요. 좋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말. 복수보다는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 복수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그냥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20년 동안 숨어있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정비서가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따님 박도연 씨와 최미라 씨에 대한 조사 자료입니다. 회장님 지시로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선영이 서류를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회사 정보, 재정 상황, 미라와 관계, 심지어 그들이 자주 가는 장소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도연이 다니는 회사 대성산업이죠. 네, 맞습니다. 중견 기업이고 저희와도 거래 관계에 있습니다. 은행 대출 현황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대출이 있고 최근에는 미라 씨를 위해 더 늘렸다고 하네요. 선영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 이제부터 내 남편이랑 그 여자가 버림짓한 품도 남기지 않고 돌려받겠어요. 김 회장과 정 비서가 선영을 바라봤어요. 20년 전에 그 예리하고 냉철했던 모습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한성으로 후계자로서의 면모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따님,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정 비서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자신이 없다고 마음껏 즐기고 있을 두 사람을 떠올리니 계획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시작해요. 급하게 하면 재미없으니 먼저 도연이 다니는 회사부터 흔들어 보죠. 알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은행 대출부터 막아보세요. 그리고 주요 거래처들과의 계약도 재검토해보고 정비서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딸다운 차분하면서도 치밀한 계획이었거든요. 선영은 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자신의 세계.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도연과 미라는 아직 모르고 있지만 이미 선영의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아버지, 며칠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계획을 세우는 동안 말이에요. 당연하지. 여긴 내 집이야. 언제든지 돌아와. 그날 저녁 선영은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나가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20년 전에 포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생각에 묘한 기분이 들었죠. 핸드폰으로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며칠 더 있다가 갈게. 짧고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선영은 알고 있었어요. 선영이 집을 떠난 지 사흘 때 도연과 미라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선영이 없는 집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죠. 거실에는 미라가 좋아하는 향초가 켜져 있었고 냉장고에는 평소 선영이 절대 사지 못했던 비싼 음식들로 가득했어요. 오빠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하지 않았어요? 미라가 도연의 팔짱을 끼워 말했어요. 평소 입어보지 못했던 비싼 넌피스를 입고 있었죠. 도연이 어제 백화점에서 사준 옷이었어요. 그러게 말이 진작 결단을 내렸어야 했는데 도연도 기분이 좋았어요. 집에 오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거든요. 선영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무거운 분위기였는데 미라와 함께 있으니 모든 게 밝고 경쾌했어요. 하지만 이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어요.
미라는 원래 고급스러운 취향을 가진 여자였거든요. 비싼 화장품,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도연의 월급만으로는 부족했죠. 오빠, 저 그 가방 정말 갖고 싶어요. 회사 동료들이 모두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저만. 미라가 핸드폰으로 명품 가방 사진을 보여주며 애교를 부렸어요. 가격을 보니 300만 원이 넘었어요. 도연의 한 달 용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그래, 사줄게. 미라가 원하는 건 다 해줘야지. 도연은 주저하지 않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카드 명세서에 빨간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그날 저녁 도연은 은행에 가서 추가 대출을 신청했어요.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었죠. 선영과 함께 산 집이었지만 이제 곧 이혼할 텐데 뭔 상관이냐는 생각이었어요. 대출 승인까지 며칠 걸려올까요? 보통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고객님 경우는 신용도가 좋으시니까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은행 직원의 말에 도연은 안도했어요. 곧 돈이 들어오면 미라가 원하는 걸 다 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에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친 거예요. 주요 거래처에서 연달아 계약 취소 통보가 들어왔거든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한성그룹에서 갑자기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는데 후배 직원이 당황하며 도연에게 달려왔어요. 한성그룹이는 대성 산업의 가장 큰 거래처 중 하나였거든요. 그 계약이 취소되면 회사에 큰 타격이 될 거였어요. 뭐라고? 한성그룹에서. 도연도 깜짝 놀랐어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다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평소 관계도 나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곧이어 다른 거래처들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어요. 계약 재검토, 거래 중단, 결제 지원. 하나, 둘씩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도연이 중얼거리며 고개를 겨우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하나 둘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서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은행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대출 승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왜요? 며칠 전에는 문제 없다고 하셨잖아요. 회사 상황이 갑자기 변경됐다고 해서요. 주요 거래처와 계약들이 불안정해진 것 같은데 도연은 멍하니 전화를 끊었어요. 대출이 안 되면 미라가 원하는 걸 사줄 수가 없었거든요. 더구나 이미 카드로 긁어놓은 돈들도 갚아야 하는데 말이에요. 회사 분위기도 점점 나빠졌어요. 사장이 직원들을 불러 모았거든요. 여러분, 회사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당분간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구조조정이라는 말에 직원들이 음성거렸어요. 누군가는 잘려나가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특히 영업팀은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 더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콩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속한 영업팀이 가장 위험하다는 뜻이었거든요. 집에 돌아간 도연은 미라에게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미라야,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졌어. 당분간 돈 쓰는 걸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아. 네, 왜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미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오늘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해 놓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 당황스러웠거든요. 갑자기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있어. 이상한 일이야. 그럼 다른 회사로 이직하시면 되잖아요. 오빠 실력이면 어디든 갈 수 있을 텐데요. 미라가 쉽게 말했지만 도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같은 경기에 이직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미라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연이 분노하며 소리쳤거든요. 이게 다 왜 이래? 누가 우리를 막고 있는 거야? 은행에서는 기존 대출까지 회수하겠다고 통보해 왔고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1순위로 도연의 이름이 올라갔어요.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는 관리비 연체로 인한 경고장까지 날아왔죠.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날 리가 없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도연이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어요. 하지만 도대체 누가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언론에 터진 기사가 모든 걸 더 악화시켰어요. 중소기업 과장 직장 동료와 불륜. 20년 결혼도 할 파탄. 도연의 이름과 사진이 인터넷 뉴스에 떡하니 올라왔어요. 회사 동료들, 아파트 이웃들, 심지어 친구들까지 모두 알게 되었죠. 이게 어떻게 기사가 됐지? 도연이 당황하며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인터넷 댓글들은 대부분 비난 일색이었어요. 20인년 결혼하고 바람 피우다니, 아내 버리고 젊은 여자랑 요즘 남자들 정말 답 없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되었어요. 사장이 도연을 부르더니 말했거든요. 박 과장 이런 일로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면 안 되겠어. 사표 써 사장님 제발요. 이건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개인적인 일이 회사까지 영향을 주고 있잖아. 거래처에서도 불편하다고 하고 결국 도연은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20년 동안 다니는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짐을 싸여 나와야 했죠. 집으로 돌아온 도연을 본 미라는 충격을 받았어요. 오빠 정말 회사에서 잘린 거예요? 그래, 모든 게 꼬이고 있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미라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신의 미래도 불투명해질 것 같았거든요. 오빠 나 이제 무섭다. 우리한테 누가 이렇게 하는 거야? 미라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의심스러웠거든요. 도연도 마찬가지였어요.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지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종적이고 무력했던 아내가 이런 일을 할 일은 없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가혹해져 갔어요. 도연과 미만은 이제 막 시작된 악몽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도연이 회사에서 잘린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어요. 아침부터 술을 마시며 하루를 보내는 일이 많아졌죠. 면접을 보러 다녀도 결과는 범범이 탈락이었어요. 어디선가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또 떨어졌어. 도연이 술에 취한 채 집에 돌아왔어요. 정장 셔츠는 구겨졌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죠. 면접에서 돌아오는 길에 술집에 들렸다가 이 시간까지 마신 거예요. 오빠 또 술 마셨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미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도연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을 뿐이었어요. 안 된다고. 그럼 어떡하라고. 어디 가서 일자리라도 구해다 줄 거야. 도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예전 같으면 미라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그럴 여유조차 없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돈이었어요. 일업급여는 턱없이 부족했고 카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어요. 미라가 그동안 산 비싼 물건들 때문에 더욱 그랬죠. 오빠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할까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르바이트 몇 개 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 빚을 어떻게 갚아?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과 미라는 서로를 바라봤죠. 요즘 같은 상황에 누가 찾아올 리 없었거든요.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한 사람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큰 봉투를 가지고 있었죠. 박도연 시대가 맞나요? 네, 그런데요. 저희 대부 업체에서 나왔습니다. 연체된 대출 관련해서 왔어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급한 마음에 대부 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당장 상황이 어려우시면 담보로 잡힌 물건들을 압류해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곧 일자리를 구하면
이미 연체 기간이 넘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들은 집안의 전자제품들에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하나, 둘씩 빨간 딱지가 붙어갔죠. 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는 거였거든요. 오빠, 이거 진짜예요? 우리 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용히 해. 미라야, 지금 그런 말할 때가 아니야. 도연이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어요.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거든요. 압류업체 사람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썰렁해졌어요. 빨간 딱지가 붙은 물건들을 보니 현실이 더욱 참혹하게 느껴졌죠. 며칠 후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집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박 씨, 월세가 3개월째 미뤘어요. 언제 주실 건가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다음 주까지 안 주시면 계약 해지하고 나가셔야 해요. 집주인이 돌아간 후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집까지 잃으면 정말 거리로 나wan게 되는 거였어요. 오빠, 우리 어떡해요? 진짜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미라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로맨틱한 사랑을 꿈꿨는데 현실은 너무 가혹했거든요. 도연은 술집에서 만난 친구들에게도 손을 내밀었지만 다들 피하기 바빴어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거든요. 도연아, 미안하다. 우리 집 사정도 좀 어려워서 나도 요즘 힘들어. 나중에 여유 생기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식으로 거절했어요. 누구도 도연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죠. 결국 도연은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거에 행인들이 신고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비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환자분 보호자가 와야 퇴원 수속이 가능합니다. 간호사가 말했지만 찾아올 사람이 없었어요. 미라는 병원에 왔다가도 금세 돌아가 버렸거든요. 이런 초라한 모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미라는 결정적인 선택을 했어요. 다른 남자와 만나기 시작한 거죠. 같은 회사에 다니는 부장급 남자였어요. 기혼자였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거든요. 미라야, 어디 가는 거야? 도연이 물었지만 미라는 대답을 피했어요. 잠깐 친구 만나고 올게. 요즘 자꾸 나가는데 무슨 친구를 그렇게 자주 만나? 오빠는 술 말고 일자리나 제대로 구해봐요.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미라의 말에 도연은 할 말이 없었어. 정말로 무능한 남자가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도연은 혼자 술을 마시며 울부짖었어요. 선영이, 제발 돌아와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침묵뿐이었어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지. 다음 날 미라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비싼 옷들, 화장품들, 액세서리들. 도연이 사준 것들을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미라야, 뭐 하는 거야? 오빠, 미안해요. 저는 이제 못 견디겠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어려움을 이겨내야지. 어려움을 이겨낸다고요? 오빠는 매일 술만 마시고 있잖아요. 저한테만 의존하고. 미라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더 이상 도연에게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럼 넌 날 버리는 거야? 사랑한다면서 사랑도 먹고 사는 문제예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미라가 가방을 들고 문 앞으로 향했어요. 도연이 붙잡으려 했지만 미라는 뿌리쳤어요. 놔주세요. 저는 이런 삶 못 살아요. 문이 꽝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미라가 떠났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다 뭐냐고. 모든 걸 잃어버린 도연은 이제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아내도 일자리도 집도 심지어 사랑한다던 여자까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선영이 준비한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도연은 텅 빈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어요. 누가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대체 누가? 하지만 아직도 진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20년 동안 무시하고 살았던 아내가 모든 것의 배후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성구로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에서 선영은 아버지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선영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샤넬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올린 머리에 진주 목걸이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그 순종적이고 온순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죠. 선영아, 그 사람들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딸이 직접 복수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걱정이 되긴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대견스러웠거든. 20년 만에 돌아온 딸에게서 옛날에 그 똑똑하고 냉철했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으니까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도연은 회사에서 완전히 쫓겨났고 미라도 결국 그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선영이 담담하게 보고했어요. 남이 비즈니스 보고를 하는 것처럼 감정의 기복 없이 차분하고 냉정하게 말이에요. 정비서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가져왔어요. 사진들과 각종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따님 박도연 씨의 최근 상황 보고서입니다. 현재 노숙자 쉼터에서 지내고 있고 알코올 의존 증상도 상당히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쉼터에서요? 선영이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리 믿다고 해도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그렇게까지 몰랐겠다는 소식은 예상보다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월세를 못 내서 집에서도 완전히 쫓겨났고 갈 곳이 없어서 하루에 소주 2병 이상씩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최미라 씨는 아예 연락처까지 바꾸고 완전히 연락을 끊은 상태고요. 정비서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비틀거리는 도연의 모습이었어요. 20년 전 그 당당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더러워진 노,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 초점 없는 눈빛,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선영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계획이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더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아무리 미워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미라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 부장급 기혼자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도연 씨가 찾아와서 매달려도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있어요. 그렇군요. 선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선영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김 회장은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선영아, 기억해라 네. 사랑은 용서가 될 수 있어도 배신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복수만으로는 안 돼. 내가 직접 마무리해야 해. 마무리요?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더 중요하게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걸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야. 복수는 끝이 아래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선영은 아버지의 깊이 있는 말을 곱씹어 봤어요. 복수는 시작에 불과했고 정말 중요한 건 앞으로의 인생이라는 말이 맞았거든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정말로 정리할 때가 됐어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던 그때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지만 선영은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화면을 보니 공중전화였거든요. 받아보세요. 따님 정비서가 말했어요. 선영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선영아, 선영아,
나야, 도연이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도연의 목소리는 처참했어요. 술에 완전히 취한 것 같았고 목소리도 많이 쉬어 있었죠.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선영이 의도적으로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놀라서 어쩔 줄 몰랐을 텐데 이제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발 제발 돌아와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나 죽겠어. 진짜 죽겠다고. 도연이 울먹이는 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리고 매달리는 모습이었죠. 미라는 날 완전히 버리고 갔어. 다른 남자랑 사귀고 있대. 일자리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너만 있으면 돼. 제발 돌아와줘. 선영은 조용히 전화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김 회장과 정 비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20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모든 걸 버릴 거야. 도연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선영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도연 씨, 선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예전처럼 오빠라고 부르지 않고 차갑게 이름을 불렀죠. 20년이라고 하셨나요? 그 20년 동안 저를 멜로 생각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선영아, 그거 돈 한 푼 벌어온 것도 없다고 맨날 똑같은 반찬만 한다고 남의 집 아내들은 돈도 벌어온다고 내가 어디를 가든 상관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어요. 칼날처럼 예리하게 도연의 마음을 파고들었죠. 그건 내가 화가 나서 한 말이야. 진심이 아니었어. 정말로 진심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진심은 뭐였나요? 새로운 여자와 함께 살면서 아내를 집에서 쫓아내는 게 진심이었나요? 도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한 행동들을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선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한 번만 더. 정말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요? 선영이 차가운 웃음을 지었어요. 그 웃음소리에 김 회장도 놀랄 정도였어요. 전 이미 20년 동안 기회를 드렸어요. 매일매일 참고 경격하면서 모든 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뭘 하면 용서해 줄 거야? 뭐든지 할게. 정말 뭐든지 용서요. 전 이미 용서했어요. 선영의 대답에 도연이 잠깐 희망을 품었어요. 정말 그럼 다시 같이. 하지만 용서와 함께 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선영의 차가운 말에 도연의 희망이 산산조각 났어요. 선영아, 제발. 도연 씨, 제가 지금 누구인지 아세요? 무슨 뜻이야?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달으실 거예요. 당신이 20년 동안 누구를 무시하며 살았는지, 누구를 우습게 봤는지 말이에요. 선영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 회사에서 잘린 것, 은행에서 대출이 막힌 것, 거래처들이 등을 돌린 것, 그 모든 게 우연이가 생각하세요? 도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죠. 설마 내가 내일 뉴스를 보세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선영이 차갑게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도연은 끊어진 전화기를 붙잡고 젊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 회장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잘했다, 선영아. 하지만 이제 정말 마지막 결정을 해야 한다. 내 아버지 알고 있어요. 선영은 눈물을 닦고 굳은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내가 끝내야 한다. 이건 단순히 내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선영이 중얼거리며 창밖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도시 어딘가에서 자신을 찾고 있을 도연을 생각하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결정을 내렸어요.
다음 날 선영은 정비서와 함께 중요한 회의를 가졌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따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걸 공개하세요. 제가 누구인지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론에 다 공개해 주세요. 그럼 박도연 씨와 채미라 씨 모두 엄청난 충격을 받을 텐데요. 그래야 해요. 그래야 진짜 끝이 나는 거예요. 모든 걸 알아야 정말로 끝나는 거라고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을 거라는 결심이 담겨 있었죠. 그날 밤 선영은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나가 도시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20년간의 결혼 생활, 숨겨진 정체, 그리고 복수까지 모든 것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거죠.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해야겠어. 선영이 혼자 말을 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차가운 반바람이 불어왔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어요. 드디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사에 동시에 특종 기사가 터졌어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 아침 뉴스, 신문 이면까지.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뉴스로 떠들썩 계셨죠. 한성그룹 김한성 회장 외동달 20년간 평범한 주부로 살아와 남편의 분류로 정체 드러내 재벌과 상속녀 남편 몰래 20년간 가난한 산 선택했다가 배신당해 박도연 씨 아내가 재벌 상속녀인 줄 모르고 불륜 현재 실직 상태 도연 노숙자 쉼터에서 잠에서 깨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술에 취해 있던 데다가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뭐야? 도연이 텔레비전에 다가가며 중얼거렸어요. 화면에는 선영의 사진이 크게 나와 있었는데 평소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한 선영의 모습이었죠. 김선영 씨는 한성그룹 김한성 회장의 외동달로 현재 그룹 지분 30%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20년 전 평범한 사랑을 위해 집을 나와 숨겨진 정체로 살아왔다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선영이가 재벌 한성그룹 회장의 딸, 다른 노숙자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아저씨 부인이 재벌이를 진짜. 그럼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바람 피웠다가 버림받았나 보네. 도연은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회사에서 잘린 것, 거래처들이 등을 돌린 것, 은행에서 대출이 막힌 것, 모든 게 선영의 계획이었던 거죠.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도연이 머리를 감싸지며 주저앉았어요. 20년 동안 자신이 무시하고 살았던 아내가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한편 미라는 회사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받으며 공휴를 치르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있었거든요. 미라 씨, 이거 진짜예요? 박 과장 부인이 한성그룹 상속녀였다고요? 그럼 미라 씨가 재벌 부인을 제치고 남편을 뺏은 거네. 동료들의 수근거림과 시선이 따가웠어요. 미라는 화장실로 도망치듯 들어가서 거울을 보며 절망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미라는 후에 막급이었어요. 도연이 평범한 중소기업 과장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의 아내가 재벌 상속녀였다니. 만약 이걸 미리 알았다면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욱 충격적인 건 오후에 나온 후속 보도였어요. 김선영 씨 측 남편과 불륜 상대방의 모든 행적 공개, 법적 대응도 검토. 텔레비전에는 도연과 미라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 연달아 나왔어요.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낱낱이 공개되었죠. 도연아,
쉼터에서 뉴스를 보던 도연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예전 회사 동료였죠.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재벌 부인을 차버리고 뭘 한 거야? 나는 몰랐어. 선영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도연이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몰랐다고 20년을 같이 살면서 몰랐다고 말이 돼. 정말 몰랐어. 선영이는 평범한 주부였어. 돈도 없었고. 그러니까 내가 바보였다는 거지. 재벌 상속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도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바보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선영이 직접 나서기로 했어요.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거죠. 한성구를 본사 대회의실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선영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단상에 올랐었어요. 20년 만에 공식적으로 대중 앞에 선 순간이었죠. 안녕하세요. 한성그룹 김선영입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당당했어요.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는 여자가 되어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20년간의 제 삶에 대해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어요. 모든 언론사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저는 20년 전 진실한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기로 결심했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남편분이 부인의 정체를 전혀 몰랐다는 건가요? 네, 제가 의도적으로 숨겼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고 싶었거든요. 돈이나 권력 때문이 아닌 순수한 사랑을 말이에요. 그런데 왜 20년 만에 정체를 드러내신 건가요? 선영이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랑은 배신당했지만 제 자존심까지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 순간 회견장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도연이 나타난 거예요. 더러워진 옷차림의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선영아, 선영아, 경비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도연은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가려 했어요.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한 번만. 기자들이 도연을 향해 카메라를 돌렸어요. 초라한 모습에 도연과 당당한 모습에 선영이 대조를 이뤘죠. 선영은 차분하게 도연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도연 씨, 선영이 마이크를 통해 말했어요.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는 상황이었죠. 20년 전 저와 결혼할 때 맹세하셨던 말 기억하세요. 부유하든 가나든 건강하든 아픈 평생 함께하겠다고 하셨죠, 선영아. 그건 하지만 조금 어려워지자 다른 여자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무시하며 집에서 쫓아내셨죠. 도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사랑은 가볍게 버려도 배신의 대가는 무겁게 돌아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선영의 마지막 말이 회견장을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 무너져 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선영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회견장을 나서면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죠.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선영의 선택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그녀의 당당함에 박수를 보냈어요. 도연과 미라는 이제 정말로 모든 걸 잃었어요. 사회적 매장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삶도 불투명해졌죠. 스스로 선택한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된 거예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완전히 바뀌어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는 선영의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우아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자연스럽게 외부진 머리에 은은한 화장을 한 모습은 진정한 품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따님, 오늘 일정 확인 드릴까요? 정비서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말씀해 주세요. 오전에는 한성복지재단 이사회 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새로 설립하실 여성쉼터부지 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영은 기자회견 이후 한성그룹의 경영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건 사회공헌 활동이었죠. 자신과 같은 상처를 받은 여성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한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쉼터부지는 어떤 곳인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인데 접근성도 좋고 주변 환경도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따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너무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에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처받은 여성들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참, 그리고 따님 박도연 씨 관련해서 보고들에게 있습니다. 정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영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죠. 어떤 일인가요? 현재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다고 합니다. 술도 끊었고 나름대로 새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영은 잠시 말없이 한강을 바라봤어요.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은 없었어요. 미라 씨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회사에서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결혼도 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선영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이제 그들의 삶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오후에 여성 쉼터부지를 둘러보던 중 선영은 한 젊은 뇌성을 만났어요. 20살엔 정도로 보이는 그 여성은 멍든 얼굴로 길가에 서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정선영이 다가가며 물었어요. 그 여성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죠.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게 명백했어요. 선영은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어요. 비록 상황은 달랐지만 무력감과 절망감은 비슷했거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선영이 명함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그 여성은 놀란 눈으로 명함을 받아봤어요. 한성복 지재단,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성분들을 돕는 곳이에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 여성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어요.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녁이 돼 선영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펜트하우스 다이닝룸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선영아, 요즘 많이 바쁘구나. 네, 아버지. 하지만 정말 보람 있어요. 제가 겪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 회장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20년 전 집을 나갈 때 그 어린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한 딸의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 고통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구나. 네, 그런 것 같.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가진 것에 있지 않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어요. 선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아버지, 저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김 회장의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게 진짜 자유지. 내가 찾은 게 바로 그거야. 며칠 후 선영은 새로 설립한 여성 쉼터 개관식에 참석했어요. 새날 여성의 집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곳이었어요.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언론, 정치인, 시민단체 관계자들. 하지만 선영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실제로 도움을 받게 될 여성들이 참석한 것이었어요. 이곳은 단순히 머물 곳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선영이 개관식에서 연설했어요. 여기는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 역시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선영의 진정성 있는 말에 감동받은 거죠. 내 삶은 내가 지킨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에 숨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혼자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예전에 도연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혼자여도 외롭지 않았고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선영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어요. 20년의 결혼 생활, 배신의 아픔, 복수의 과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모든 게 의미 있는 여정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지만 받아봤어요. 안녕하세요. 저 며칠 전에 명함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 그 젊은 여성이었어요. 선영은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연락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언제든지 오세요.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요. 전화를 끊은 후 선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보람찼어요. 한강의 강바람이 선영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어요. 찬 바람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죠. 선영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어요. 걸어가면서 선영은 생각했어요. 인생에는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들이 계속 이어진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진정한 자신의 삶이 이제 시작된 거라고.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간다. 선영이 혼자 말을 하며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여자가 되어서 말이에요. 도시의 불빛들이 선영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어.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고통을 덮고 일어선 진정한 강인함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선영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독립된 여성으로서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